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 논문에 대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구 논문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연구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게 이제 오늘 주된 강의 내용이 될 텐데요. 연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파고들기. 연구라는 것은 파고 들어가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파고 들어가야 할지를 이제 정해야겠네요. 어디를 파고 들어가야 될까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점이죠. 문제점. 특히 물을 만한 곳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연구의 첫 번째 조건은 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묻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이제 물을 만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또 결정할 수 있을까요? 물을 만한 가치라는 것은 물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이해가 됩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모름에 걸려서 모름의 고통, 모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간과할 수 없어서 알고자 하는, 모름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묻는 까닭은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른 채 놔둘 수가 없어서 모름을 없애고자, 또는 모름을 없앰으로써 결국 알을 얻고자 하는 욕망 또는 필요성 때문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은 알에 대한 에로스이다. 에로스라는 것은 사랑의 한 개념인데요. 어떤 사랑이냐면 가치가 있는 거, 또는 중요한 거, 또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런데 갖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추구, 얻고자 함, 이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에 우리가 흔히 에로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얻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죠.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치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뜻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치는 값인데 첫 번째 값은 흥정값이죠. 시장에서 사고 팔 때,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하는 값, 그것이 흥정값이죠. 그럼 사람마다 서로 주고받는 값을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실 연구 논문의 가치도 사실은 흥정값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제 연구 논문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값이 얼마짜리다 라고 값을 매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얼마의 값을 매기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연구 논문에 대해서 흥정값 말고 본디값이라는 것을 매겨놨을 겁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간에 저는 제 논문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디값.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담급니다. 그러면 이 배추값이 똥값이 되더라도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추를 써야 되니까 김장하는 데 있어서는, 김장하는 데는 반드시 배추가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본디값.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다음에 권리를 갖고 있죠. 본디값. 그런데 이 본디값도 가끔은 훼손당합니다. 그래서 흥정값과 본디값은 사실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요즘은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흥정값이 더 높아지기도 해요. 슈퍼스타 경제. 한 사람이 벌을 그젠가? 그 페이스북 창시자인 주커버커가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죠. 근데 X가 얼마던가요? 네? 52조. 1% 남겨놓고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럽니다. 1%만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인데 딸을 앞에 두고 한 말이죠.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씁쓸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국가보다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건 개인의 노력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회의 노력, 사회 구조,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나름대로 희생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디 값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 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 리스팅을 하게 되면
한국 시장에 상장하는 거에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의 뻥튀기 값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배까지 뛰는 걸 봤는데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하시겠어요?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시겠어요?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시장의 차이에 따른 이 값의 차이는 개인의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 좀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개인의 노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면 주커버크의 그 사회 환원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가 번 값은 한 5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인은 평생 벌어도 5억을 예산 저축에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뭐 그 정도 차이를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도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리학적으로도 우리가 크게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본디값을 제대로 매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와야 될 겁니다. 왜 우리는 흥정값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나요? 아름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값의 차이는 누가 매겨야 되는 걸까요? 매겨야 되나요?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다면 흥정값이라는 거하고 본디값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본디값을 가지고 글을 쓰시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흥정값으로 값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물음을 물어야 된다. 그럼 어떤 게 가치 있을까요? 흥정값은요, 많은 사람이 사고자 할 때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읽힐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읽고자 하는 그런 주제라면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면 그건 흥정값이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내용이 알차다, 정보를 많이 준다면 물론 그것도 값이 올라갑니다. 자, 연구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런 값이 높은, 값이 나가는 이런 주제들을 찾아내야 된다. 근데 주제를 찾을 때 우리가 이미 9권의 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9권의 책과 관련해서 주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 밖에 수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편의상 또 우리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우리 같이 읽었던 그런 9권의 책에 대해서만 주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라는 게 파고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주제를 잡았으면 어떻게 파고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하나의 열쇠 낱말을 찾아내세요. 열쇠라는 것은 따고 들어가는 거죠. 여는 겁니다. 열쇠 낱말을 찾는다는 것은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를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예요. 왜냐하면 열쇠로 문을 열고 나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문에 서서 그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 낱말 하나를 찾는 것이 사실은 파고 들어가는 과정의 전체입니다. 특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어떠한 열쇠 낱말에 내가 관심을 둔다. 그걸 체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호텔에 묵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지위를 다 결정하는 거죠. 어떤 호텔에 묵으시나요? 어떤 집에 사시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나요? 꿈이 무엇인가요? 신분이 무엇이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열쇠 하나, 그것이 인문학에서는 다인 거죠. 마지막에는 나는 나다라는 것이 열쇠가 될 텐데요. 그 열쇠 낱말 하나를 찾으셔가지고 그 열쇠의 구조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테고요. 자, 열쇠를 어떻게 그러면 파들어갈까요? 우리가 한 그 9개의 열쇠 낱말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라는 거 중요하겠죠. 우리 한국사 국정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뭐길래 이렇게 나라를 뜨겁게 만들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런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 요즘 박유하 씨라는 분이 다시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죠. 그러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박유하 씨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그 이유 있다고 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무라카마가 이제 야 이거 언론 탄압 또는 이제 학문 탄압이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남의 나라 정치 검찰에 대해서 왜 그들이 성명서를 낼까요?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몇몇 그 역사학자와 지식인들이 그들의 성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반대 여론은 별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전쟁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전쟁을 잘 살펴보면 대개는 역사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사 문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영웅이 된다는 거, 희생한다는 공동체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선정한 책 한 권 한 권마다 열쇠 낱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되 이 선생님 책을 잘못 읽으셨어요. 더 중요한 열쇠 낱말이 있던데요. 그러시면 그걸 택하셔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열쇠 낱말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가 원하는 열쇠 낱말을 찾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로 찾으시면 아마 제 눈에는 더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제가 못 본 걸 보여주니까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거는 약간 전제를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쓰기와 읽기를 들었다라는 전제를 두고 연구 논문 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요, 이런 뜻이죠. 듣긴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글쓰기와 읽기를 안 들어서 그런 전제를 하시면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소논문 쓰기는 다 하셨을 겁니다. 논문 쓰기, 소논문 쓰기. 그 소논문 쓰기의 대전제는 뭐냐면 논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논문이라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열쇠 낱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쇠 낱말은 어떤 물음에 관한 것이죠. 물음에 관한 열쇠 낱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소논문의 첫 번째 전제인 하나의 물음을 묻는다 라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 논문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가치 있어야겠죠.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는 거, 주장이죠. 결론을 맺는 거, 이것이 논문인데,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결정이 되면 두 번째가 남네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논문 쓰기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의 물음을 묻되 나의 의견이 정해지고 나면 내 의견과 내 견해와 반대되는 또는 내 견해에 비판적인 그런 다른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와서 그 이론, 그 견해를 비판할 것. 그 대화라는 거네요. 그 나만의 이론을 고백하듯이 쓰는 고백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확인해 가면서 혹시 나와 같은 견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인용하고 나와 다른 견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결국 대답의 통일성을 만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는 나를 지지해줄 이론들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비판할 나의 대화 상대조로서의 그런 다른 이론이 필요하네요. 요걸 이제 선행 이론 검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구 논문에서는 여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선행 연구 결과는 갖고 있는 거야. 뭘로 갖고 있죠? 여러분이 읽은 책, 그것이 바로 선행 이론입니다. 근데 그 책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책들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죠. 다른 이론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죠. 그 이론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동의한다면 그 이론의 내용을 잘 소개하는 것이 될 테고요. 반대한다면 여러분이 읽은 책을 비판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미 논문 쓰기의 첫 번째 요건인 선행 이론에 대한 검토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좀 어렵네요. 두 번째는 논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거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주장이 결론이겠습니다. 근데 그 주장으로서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증거들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사례들입니다. 실제 사례들, 사실.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 또 무슨 통계 자료도 가능하네요. 통계 자료 이런 것도 증거가 되겠네요. 또는 실험, 관찰 등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증거 자료들이 필요한 거죠. 논문은 에세이와 달리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따져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요.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들을 우리는 이제 논거라고 부릅니다. 논이라는 건 따진다는 뜻이고요. 따질 때에 뒷받침이 되는 자료들, 이것이 바로 논거입니다. 내가 옳다고 따졌다면 옳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이론이 잘못됐다, 그르다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상대방의 이론이 그르다는 그런 증거 자료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자유에 대해서 논하는데 아니 실증적 자료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논리적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가지고 또는 다른 루소의 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옳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사실 근거도 있고 타당 근거도 있고 논리적 근거도 있고 통계 자료 근거도 있고, 또 여러분이 정 필요하다면은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99명이 생각한다고 옳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99명이 생각하는 게 한 명보다는 옳지 않을까요? 네, 설문조사는 이런 위력이 있겠네요. 네? 등등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증거를 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사례 분석을 하면 좋겠다. 네. 여러분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분석을 하시면 그것도 좋은 이제 증명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텐데요. 결론은 여러분이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결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들어왔고 어떤 사례를 분석했고 그 주장이 이렇다라고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틀을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은 논문 형식을 갖췄냐 안 갖췄냐도 평가 대상이네요. 평가 대상인데 점수가 딱히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형식은 들어가기, 풀어내기,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기, 풀어내기, 끝맺기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따오기, 그리고 이제 참고문헌, 살필거리 이렇게 형식을 갖추기 바랍니다. 물론 참고문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의 생각으로 썼다면은 참고문헌은 없을 수도 있고 그것도 제가 허용합니다. 자, 일단 글틀 형식 한번 잠깐 보시죠. 들어가게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이 글의 목적은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밝히는 거군요. 들어가기에서 뭐 하나요? 이 글의 목적은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자유의 문제라면은 자유의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그 자유의 문제 가운데서 멋진 신세계에서 제기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서 내 주장, 왜 내 주장이 옳은지를 증명해 보겠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제와 문제점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포괄적 개념이고 문제점은 그 포괄적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논문에서 따져 들어갈, 파고 들어갈 하나의 구멍,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점까지 제시가 됐으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겠다. 뭐 이러이러한 이론을 좀 살펴보겠다. 우리의 경우라면은 뭐 멋진 신세계의 뭐 그 책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러면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는 멋진 신세계하고 뭐 다른 책하고 좀 연결도 시키겠다. 또는 뭐 여러분이 좀 더 학구적이라면 어떤 논문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해 갈 것인지 이 방법을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절하게 자,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 이런 거 할 테고요. 그래서 이제 차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준다. 그럼 들어가기는 보통 두 단락 정도에서 세 단락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두 단락 좀 가장 좋겠네요. 우리 분량이 이제 3쪽이니까 두 단락 정도로 해서 들어가기를 쓰시면 한 단락의 길이는 6줄에서 8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포인트로 맞춰가지고 6줄에서 8줄 12줄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꼭 써놓으시고요. 요즘 단락의 길이가 요즘은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판결문 보셨나요? 판결문? 네, 3쪽짜리 판결문도 흔히 있어요. 이런 판결문은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읽기가 어렵다. 일단 읽기가 어렵고 단락단락이 나뉘지 않으면은 우린 지루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제 파악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단락을 나누면 단락 전체가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즐겁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때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거죠. 단락을 잘 나누시고, 자, 들어가기는 한 두 단락 정도에서 세 단락 정도, 한 단락은 6에서 8줄 정도 쓰시면 되겠다. 풀어내기 보니까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1장 할 때 장이라는 건 도막이라는 뜻입니다. 도막 나뉜 거죠. 1장, 2장, 3장 할 때 장이라는 것은 도막이라는 뜻이니까 장을 도막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도막을 몇 개로 나눌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글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세 도막입니다. 첫 번째 도막은 열쇠 낱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개념 정의 또는 이제 어떤 개념의 종류를 나누는 거, 그리고 역사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 자유가 문제입니다. 그럼 자유가 언제부터 문제였을까요? 이런 자유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 또 자유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적극적 자유, 뭐 소극적 자유, 실존론적인 자유, 존재론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 뭐 엄청 많은 자유가 있네요. 그죠? 해방으로서의 자유. 이런 자유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야겠네요. 나는 이 글에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 내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자유 문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이 도입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이론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야겠네요. 그러니까 도막 1에서는 그 이론에 대한 설명, 개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멋진 신세계를 쓰신다면 멋진 신세계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용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일부분은 주로 인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책을 읽었다는 전제에서 연구 논문을 쓰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까지 다 인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었을 테니까 서로 읽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선정한 교재 텍스트를 가지고 하신다면은 간략하게 인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막은 도막 2는 사례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례 분석은 필요한 경우라면은 멋진 신세계 안에서 찾아도 좋고 밖에서 찾아도 되겠습니다. 존의 경우를 가지고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지고 해도 좋고 현실의 인물을 가지고 해도 좋고 여러분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사례를 분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분석하는 경우는 꼭 우리가 읽은 책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책에서 할 수도 있고 바깥에서 할 수도 있다. 대신 이제 사례를 가져왔으면 존의 사례를 가져왔으면은
그 존의 사례를 가지고 도막 1에서 말해진 이론이나 개념을 가지고 존의 사례를 해석해야 됩니다.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정의에 보니까 이런 건 바로 존의 이러이러한 사례들은 바로 자유의 문제다.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이건 실존론적 자유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존의 자유를 실존론적 자유로 정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론들의 근거에서 과연 존의 자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분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는 뭐 하나여도 좋고 뭐 2개, 3개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이 사례들은 가능하면 대표 사례해야 된다. 대표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사례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된다. 다음에 도막 3은 이제 도막 1과 도막 2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하려고 한 자유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내세우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 여러분 자신이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알기 쉽게 내세우는 것. 그러면 자유에 관해서라면은 뭐 자유는 강제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여러분이 취했다면 이때 강제라는 말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강제라기보다는 바꿔서 자유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강제력을 갖고 있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제라는 말의 의미를 바꿔서 보호라는 의미로 바꿔주고, 그리고 법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법이라는 것은 인권의 자유, 인권으로 자유를 신장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왔으므로 자유에 대한 강제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고, 끝맺기는 이제 도막 1, 2, 3을 다시 한번 아주 짤막하게 한 단락에서 2단락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참고문헌 살필 거리를 두시고 여러분이 글쓰기와 읽기 시간에 배웠던 참고문헌 정리법을 잘 되살려서 참고문헌 정리를 해주시되,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안 달아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많이 다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문헌은 5개 이내, 논문 포함해서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목적은, 참고문을 제한하는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많이 쓰라는 겁니다. 책을 읽고 고민했고 우리 토론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했던 토론들의 내용을 계속 고민해 왔다면 3쪽 정도를 채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발전시켜서 써달라는 부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글 틀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올려놓은 글들은 뭐 다 훌륭한 글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좀 잘 안 쓸만한 것을 택해서, 잘 쓸만한 걸 여러분이 잘 선택해 보시고 잘 안 쓸만한 것을 택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 논문의 배점을 좀 올려놨죠. 30점으로 올렸습니다. 20점 만점으로 하다가 연구 논문의 비중을 높인 이유는 결국 토론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업에서 토론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기회가 좀 줄어들었고, 책 읽기의 기회가 줄고 자기 생각을 자기 글을 쓸 기회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러면은 요거로 이제 연구 논문의 배점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이거 중요성을 좀 환기시키겠다 하는 의도로 20점에서 30점으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나눠둔
연구 논문 글 틀에는 30점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칸트의 윤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쓰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채점해 보니까 칸트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만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칸트가 논문 쓰기에 좋은 거야. 네. 야, 멋진 신세계는 읽기는 좋은데 논문 쓰기는 어려워. 삼국유사도 좀 그러네, 그죠? 그런데 뭐 다른 글로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아직 다 만점 못 받은 것만 올려놨으니까 어떤 책을 택하든 다 만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 쓰기 어려운 책으로 논문 썼다면 제가 감안해서 읽습니다. 반면에 논문 쓰기 좋은 책으로 논문을 썼다. 역시 감안해서 읽죠. 저는 이제 모범 독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참조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여러분의 쓴 주제가 아주 너무 논문 쓰기 벅찬 주제였다. 그러면 주제 가치를 많이 평가해서 반영합니다. 글이 조금 잘못돼 있어도 글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도 야, 이건 나도 쓰기 힘들겠다. 그 높은 주제를 가지고 쓰면 주제값을 제가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근데 주제는 좀 평이한데 글을 잘 썼다. 그럼 글 잘 쓰는 것도 평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한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이미 보셨을 테니까 첫 문장을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게 뭘까요? 참 어렵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혹시 대우를 받으신 적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으로 대우받으신 적 있어요? 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미리 이렇게 대우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린 드러난 대로 대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목적보다는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가 무엇 하고 싶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는 동등한 인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커버크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인류의 가치를 평등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평등은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산술적 평등이거나 또는 균등으로서의 평등은 달성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싫어해. 내가 남보다 잘생겼는데 그럼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도대체? 평균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실제로 없잖아요. 평균이 한 85점이다. 그럼 85점에 딱 걸려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2명, 3명? 어떤 사람은 100점, 어떤 사람은 50점 이렇지 들쭉날쭉이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보이잖아요. 평균에 딱 걸리는 사람은 실제로는 90점 맞는 사람이나 85점 맞는 사람 숫자는 비슷해. 그럼 평균을 어디다 잡을 거야? 그 의미가 없잖아요. 고유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삶은 저마다 다르고 그 다름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는 겁니다. 달라야죠. 그럼 이때 말하는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상당히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등을 우리가 포기하나요? 평등이 가치 없다고 말하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네요. 평등은 지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달성할 수는 없지만은 지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칸트로 내려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도덕적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나요?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제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가치가 없나요? 아니요. 가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이념이라는 게 이념. 우리가 살아갈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럼 저마다 얼마나 큰 꿈들을 꾸고 살겠어요.
그 목적을 대우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 존경하라는 거네요. 그 사람이 도덕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싶어요. 목적이죠, 그죠? 그러면 그 목적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과 이상, 그 목적을 존경해서 대우하라는 겁니다. 아, 칸트 아주 고상한 사람이네요. 아마 우리가 칸트를 만난다면 굉장히 유쾌할 겁니다. 그는 나의 목적을 충분히 존중할 테고 어떤 경우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왜? 목적으로 대우할 테니까. 설령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 대우할까요? 나는 원래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었어요. 제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죠? 난 범죄자가 아닙니다. 내 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도소 가서도 마찬가지로 해야겠네요. 내가 설령 죄를 저질러서 여기 왔지만은 내 목적은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대우해 주세요. 책도 읽게 해주시고요. 신문도 읽게 해주시고 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는 교도행정은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칸트가 제시했던 이상은 지금 조금씩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이 문장이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걸까요? 왜 갑질을 하는 걸까요? 갑질한다는 게 뭡니까? 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제 비리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비리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뒤에 다룰 테니까 이렇게 이제 칸트와 연결시켰네요. 칸트가 말하는 건 칸트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모든 사람에게 선의지라는 게 있더라.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죠? 자기 인생을 좋은 삶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선의지라고 했지만은 좋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누구든 좋은 걸 좋아하지 나쁜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손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죠? 자기 손을 좋아하지 그럼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거. 좋은 것을 좋아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본성에는 선의지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왜 비리를 저지를까요? 그 이유를 한국 사회에 있는 정체면 이런 재미죠, 그죠? 정의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체면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눈치, 핑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한국 사회에서 이 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저질러지고 도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다는 거죠. 자, 첫 문장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뭐가 있어요? 야,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또는 뭐가 있어요? 어미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수해라. 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많이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감정 표현에 서투르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감정 표현을 안 한다.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 경상도 아버지? 이거 말이 없잖아. 말이 없고 명령 권위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때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감정의 소통 구조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의 눈치를 보고 거치를 주로 중시하는 이런 허위허식, 외면적 문화에 좀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걸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네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주는 행동. 체면? 말이 좀 이상하네. 면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얼굴에 써야 되는 건데 몸체에 썼어요. 몸의 얼굴. 이 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뼈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체육할 때 유이라는 것은 이제 신체할 때 그 신은 보이는 측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뼈대를 살에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뼈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길러주는 것이 체육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네요. 체육은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몸이 아닌 마음, 그 마음의 뼈대를 잘 길러주는 것이 체육입니다. 뭘 통해서? 육체 활동, 신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심체를 아름답게 해주는 거, 이것이 체육이네요. 그러니까 체라는 건 본디 드러난 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뼈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성격이라고 쓸 수 있듯이 나의 사람됨, 이것을 높여주는 거, 이것이 체면이네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 체면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사람됨, 높낮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것을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다. 핑계라는 것은 분명 자신의 잘못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거,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핑계네요. 책임 회피. 그리고 마치 눈치라는 것은 좀 재밌는, 눈치는 빨라야 되겠죠, 그죠? 눈치가 참 빠르다라는 눈치, 코치 그죠? 눈치가 빠르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이해한다는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하고 살기 참 어렵죠. 왜? 남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근데 눈치가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남의 비위를 건들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문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는 태도, 눈치네요. 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눈치를 부정적으로 쓰냐면은 입속 빠르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눈치가 싸. 그래가지고 한 대 맞을 짓을 했는데 안 맞고 넘어가. 나만 맞았어. 그러면 억울하죠, 그죠? 같이 잘못했는데 한 놈은 눈치가 싸가지고 싹 피해 나가고, 나는 눈치가 없어서 한 대 얻어 맞고, 이러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표현이네요. 첫 문장을 읽어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결과를 고려한 행위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이거 칸트랑 정반대네. 칸트는 동기주의자였잖아요. 동기주의자였는데 우리는 보니까, 우리 삶을 보니까 한국인들은 결과를 중시하는 삶을 살더라. 나쁜가요? 저는 그렇지 않겠죠. 결과 중시의 삶에 생겨난 어떤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가 무시를 받는 게 싫어서 눈치를 좀, 체면을, 다음에 이제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걸까요? 그럼 결국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이네요. 이런 식으로 체면과 눈치와 핑계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있죠.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건데요. 자, 우리 접대비 사용액을 좀 소개했습니다. 접대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갈까요? 얘도 조금 가렸어요? 예상. 한국인이 쓰는 1년 접대비는 얼마나 될까요? 주로 기업에서 쓰겠죠? 야, 1조 4천억 원 이상이네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왜 이 돈을 쓰고 있을까요?에 대한 결론입니다. 접대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눈치를 보며 아부를 하는 것이다. 눈치, 이런 말로 자기 분석을 했어. 자기가 쓰고자 하는 말로 이제 접대 문화를 비판한 거죠. 그럼 이거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칸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지라기보다는 이익을 쫓는 행위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자 마지막 문장 보시죠. 칸트의 경우라면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선의지와 정언명령,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이 두 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이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 인용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최상진의 한국인의 심리학. 요 심리학을 이제 흔히 문화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문화심리학. 최상진 선생님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인데 암으로 좀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저랑 이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하고 이분은 이제 우리말에 근거해서 나, 너, 우리 의식, 위니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이죠. 우리라는 말을 가지고 세계 심리학회 발표를 했어요. 우리말로 우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냐? 위냐? 이제 아니다. 그러면 독일어로 비하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거다. 라고 이제 문화심리학이라는 말을 이제 주창하신 분이죠. 우리 한학성이라는 분은 이런 시집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아름다운 곳은 모두 숨어 있다. 그리고 왜 우리 상갓집 가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천사는 일찍 자리를 뜬다. 누구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주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아직 여러분들 그 나이는 아직 안 됐죠, 그죠? 천사를 만나볼 나이가 아직 안 된 거죠. 천사를 만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 이렇게 자리를 일찍 뜨는지. 근데 그런 분들이 큰 여운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학생의 논문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친밀했고 존경했던 분을 딱 만나면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죠. 야,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가는구나. 그죠? 정이라는 말은 아주 쉬운 겁니다. 주고받는 마음이란 뜻이야. 정이라는 거는 깨끗한 마음, 주고받는 마음. 그죠? 주고 싶을 때 주고 받고 싶을 때 받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 여러분에게도 정이 쌓이고 어머니에게도 정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마음 주고 싶은데 안 받아줘. 그럼 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래. 받고 싶죠. 주고 싶고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한이라고 부릅니다. 응어리진 마음.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걸림없이 서로 마음대로 주고받는 마음이고, 한이라는 것은 주고받고 싶은데 엉기고 걸려가지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이네. 자, 근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소통을 좋아합니까? 인정, 부정, 모정, 우정, 뭐 정든 거, 고향에도, 그죠? 또 우리 휴대폰에도 정들죠? 영어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attachment 이렇게도 쓰는데 달라붙어 있어 뭐가 마음이, 그죠?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뭐 할 수 없어요. 또는 그냥 영어로도 요즘은 정 그럽니다. 이 정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걸 되게 좋아하는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런 정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담아서 표현하는데 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네요. 시간이다. 시간. 같이 보낸 시간. 물론 꼭 정이 시간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있지 않은데요. 정이라는 것은 끈끈한 유대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뭐 영어로 어태치먼트라고도 쓰는데 본드라고도 쓰고, 본드 뭘 달라붙이나요? 본드 유대감이라고도 쓰고 어태치먼트라고 쓰는데 잘 번역이 안 됩니다. 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이라는 건 이제 시간을 오래 주고받으면서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이라는 것은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는 윤리적 판단을 좀 어렵게 만들어. 정이 붙은 사람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금횡령 사례도 들었죠, 그죠? 공금횡령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안에서 한번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분의 말을 믿어요. 수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네, 경찰과 검사가 하면 되는 거죠. 전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을 100% 믿어줘야죠.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저 결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 그때 결석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100%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평생 죄의식을 갖고 살아라. 다음부터는 이제 죽어도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야. 저하고 끈끈한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 순간에는 자기가 뭐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했지만은 그리부터 이제 거짓말하면 이런 벌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나가네요, 그죠? 정의 문제라는 것은, 그죠? 정의 문제라는 것은 동기가 선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도덕의식의 아주 중요한 발로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옳은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옳은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여기도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할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뭐 이러저러하게 봐줬다 또는 입학을 시켰다 뭐 부정을 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걸리게 되면 아들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칸트적으로 봤을 때 비록 그것이 옳은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맺기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관계와 예의, 상하관계를 중시했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대와의 관계를 깊게 해주고 예의와 격식을 갖춰 서로를 높이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정의 문화는 마지막 문장 결과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이라는 큰 문제점을 낳아서 결국 봐주기라는 이런 관행을 낳게 됐고 모른 척하기라는 관행을 낳게 되고 또는 이제 끼리끼리 서로 헤쳐먹는 문화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일지 모르겠다. 사실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도덕을 지키고 윤리적이라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 정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보니까 너무 정을 올바른 것으로 또 관계지향적인 태도에서는 그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칸트 입장에서 이런 선의지를 발휘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더라 해가지고 칸트의 관점에서 칸트를 옳은 것으로 전제하고 한국인들의 정문화의 문제점을 꼬집은 그런 논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문헌까지 달았네요. 아주 훌륭한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나머지도 뭐 아주 훌륭한 논문들을 많이 써주셨고 아마 올해도 제 생각에는 좋은 연구 논문들을 써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독창적인 논문들을 좀 써주세요. 뻔한 얘기들 말고 좀 독창성이라는 게 창의적인 논문이라는 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도 뭐 어렵죠. 여러분도 어려울 거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창의성의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창의성의 시대가 된 거죠. 주커버크를 보세요. 창의성의 시대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업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취업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취업률은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탈리아를 아시나요? 이탈리아는 뭐 청년 실업은 40%이 넘어갔습니다.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화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화.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이제는 다 자동화되고 있어요. 기계화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의 인력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계화될 수 있는 부분 기계한테 맡기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야겠죠.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기계와 공생하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기계의 도움을 빌어서 힘든 일들은 기계들이 좀 하고 창의적인 일들은 사람들이 맡아서 함으로써 우리는 일자리도 얻고 또 삶도 발전시켜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창의성이 고갈되면요,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 경영자들이 자동화를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극심한 실업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창의성은 우리의 생존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논문, 또 이제 나름대로 독창적인 논문을 가장 우선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길 테니까 여러분들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강의를 한 1, 2분 정도 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문학 독서 토론, 제가 이제 대화를 강조했었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천문 개념 떠올라지시죠? 문이었다. 삶의 문이. 여러분 삶의 문이 어떻게 짜 나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도리를 지금 차고 있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목도리가 있다. 그죠? 목도리와 같은 거. 짜 나가는 거죠. 나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낳고 찢을 날줄을 가지고 엮어 나가는 거. 삶의 목도리를 짜 나가는 거죠. 어떻게 짜 나갈까요? 색깔도 넣을 수 있고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그 완전히 끊어져 나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이어나가려면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 꿈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의 별을 향해 가라라는 하이데거의 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의 별을 향해 가라. 자기만의 꿈을 쫓아라, 이런 뜻이죠.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문의를 짜나가는 것이 결국 삶이라고 한다면 이 문의를 설명해내는 것은 인문학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왔죠, 지금까지. 근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짜온 목도리가 어떤 목도리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맹목적으로 눈먼 사람처럼 살아온 거죠. 인문학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문의를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실은 이런 거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요만큼이었고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도리를 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은 비극 작품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될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만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려면 비극 작품들을 읽어봐야겠죠. 오이디푸스 왕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실패라는 것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실제로 삶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은 그 안에 반드시 성공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실패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문학 독서 토론이라고 하는데 이 토론이 제가 방점을 찍었는데 토론이 중요하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삶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혼자살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홀로살이, 혼자살이는 할 수 없는 거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고요. 대화하지 않고 가족이 될 수 없고요. 대화하지 않고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화에서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을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터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혜라는 말 대신 슬기라는 말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요. 슬기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초가 돼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새로운 책을 해봐야 되고, 뭔가 어려움에 닥쳐봤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슬기를 하나 얻게 됩니다. 특이한 거는 슬기는 한 번만 얻어도요 모든 곳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슬기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슬기를 얻는다면 그것은 잘하고 자라서 모든 경우에 저절로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이 든다고도 그래요. 철이 든다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실천에 옮기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실제로 행하는 거, 이게 철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 은혜가 고맙죠? 그러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철든 거죠. 고마운데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는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럼 철들기는 멀은 거죠. 철들 날이 없을 겁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하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철이 안 들 겁니다. 고마운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고맙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겠죠. 갚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슬기이죠. 이것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무수한 가능성들 가운데 이런 보다 나은 가능성을 이루어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문학 독서 토론이 결국 공허한 책 읽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대화 외에는 슬기를 얻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가 다 끝난 뒤에도 계속 여러분 책을 읽고 또 대화하고, 거기서 끝나면 이제 반쪽 슬기가 되고요. 글로 써야 됩니다. 글로 써서 자기 자신이 예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좀 되돌아보고, 또 자기가 깨달은 슬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영원한 과제인 것이고요. 인문학 독서 토론을 꼭 기억하셔서 수업 뒤에도, 강의 이번 학기 뒤에도 끊임없이 인문학 독서 토론을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